생산자와 소비자예요. 물건을 만드는 사람과 물건을 사는 사람의 자유로운 활동을 보장하는 거예요. 시장에서 만나서, 시장이란 쉽게 우리가 생각하는 무슨 마트 이런 곳도 물론 시장이지만 물건을 파는 사람과 사는 사람이 만나는 곳은 시장이에요. 물건을 파는 사람과 사는 사람이 알아서 한번 해보렴. 왜냐면은 이러한 시장은 누군가 의도하거나 계획하지 않아도 보이지 않는 손이라는 것이 시장을 작동시킬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한 번 더요. 아담 스미스가 얘기한 이 비유랑 뗄래야 뗄 수가 없어요. 보이지 않는 손. 개인이 자유롭게 경제활동을 해야 돼. 왜? 시장은요. 보이지 않는 손, 지금 보이죠? 어쨌거나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서 시장이 굴러가게 돼 있어. 누군가 개입하지 않아도 돼. 라는 의미에서 이거 여러분 눈을 크게 뜨고 꼭 기억을 해주세요. 정부의 역할 축소를 강조합니다. 되셨나요? 여기까지가 자유방임주의였어요. 자, 지금까지 배운 내용을요, 중상주의부터 다시 연결시킬게요. 왜냐면요, 자본주의 역사적 전개 과정이 하나만 딱 띄어서 나오기보다 전개 과정들이 나오기 때문에 좀 여러 번 축적해서 공부를 하도록 할게요. 중상주의 뭐였다고요? 아, 국가가 상업을 중요시하는 거였다고요. 자본 축적은요, 상품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유통시키는 데 있었다고요. 그래서 두 개 한번 비교해볼까요? 국가의 부를 증대하는 방법은 금과 은을 확보하는 방법이었고요. 이를 위해서는 국가가 상공업에 깊이 관여해야 된다라고 하는 게 중상주의였어요. 하지만 자유방임주의 대표적인 학자 누구요? 아담 스미스요. 아담 스미스는요, 국가의 부를 증대하기 위해서는 국가가 왜 개입하니? 금은 왜 확보하니? 바로 개인의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보장해서 사이익을 추구해야 돼 라고 강조를 합니다. 그래서 개인의 자유로운 경제활동, 국가가 상업보호 정책을 하는 거 반대예요. 알아서 물건을 파는 사람과 사는 사람 만나게 해서 알아서 하게 하렴. 알아서 하게 하면 시장에서 누구가 여기다 할까? 보이지 않는 손이니까? 보이지 않는 손이 작동시킬 거야. 그러니까 정부의 역할은 축소해야 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해되셨나요? 물건을 만들면 다 팔릴 거야. 만드는 사람, 만드는 사람이 파는 사람이군요. 물건을 파는 사람과 사는 사람에게 냅두렴. 이라고 했던 자유방임주의가요, 갑자기 바뀌어요. 약간 눈치가 빠르거나 조금의 센스가 있는 친구들은요, 그냥 한번 찍어보세요. 수정자본주의에서는요, 틀려도 좋아요. 수정자본주의에서는요, 시장의 역할이 더 강조되었을까요? 시장, 개인, 물건을 파는 소비자와 생산자가 만나는 곳, 시장의 자유로운 경제활동이 더 보장됐을까요? 아니면 정부의 개입이 더 확대되었을까요? 그렇죠. 수정자본주의에서는요, 정부 역할 축소가 아닌, 결론부터 얘기할게요. 정부 역할이 확대됩니다. 그런데 갑자기 확대되지 않아요. 뭐 예를 들어, 야, 한 번 축소했으니까 한 번 확대해.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아니라 중요한 역사적인 사건, 역사적인 배경을 통해서 등장하게 됩니다. 그 역사적인 배경이 바로 대공황이에요. 대공황이 뭐냐면요, 1920년대에 갑자기 뉴욕에서 주가가 폭락하게 됩니다. 그 전의 상황은 뭐였냐면요, 그냥 물건을 많이 만들자, 과잉 생산의 문제가 발생했어요. 그런데 선생님 위에다가 조금 적어볼게요. 여기다 적어야겠다. 이걸 지우고. 과잉 생산의 문제가 발생을 하는데 유효 수요가 부족한 거예요. 즉, 물건은 많이 만들어서 넘치는데 실제로 이 물건을 살 수 있는 구매력이 있는 힘인 유효 수요는 부족하게 된 겁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유효 수요가 부족하다? 물건은 많이 남아도는데 실제로 그 물건을 다 살 수 있는 실제 구매력은 없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요, 갑자기 주가가 폭락하게 되고 호황에 거품이 빵 터지게 돼요. 거품이 터지면서 대공황이 시작되게 됩니다. 대공황이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이었냐면요, 이 상황, 요거 기억해 주세요. 기업이 끝도 없이 도산하고요. 이거는 연결시키는 거예요. 기업이 무너졌어요. 기업이 쉽게 문을 닫았어요. 그럼 기업이 문을 닫으면은 거기서 일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실업자가 되겠죠. 따라서 기업 도산과 대량 실업으로 이어집니다.
그러면은 이거 계속 악순환이에요. 생각해보세요. 지금 물건은 많이 만들어져 있는데 이거를 살 수 있는 유효 수요는, 실제로 구매할 수 있는 유효 수요는 부족해요. 그런데 이 상황에서 실업까지 늘어나고 있어요. 더더욱 유효 수요는 부족해지겠죠. 이 상황에서 사람들이 생각을 하는 거야. 아, 뭐야. 시장한테 맡기면 다 해결된다며. 시장한테 맡기고 정부의 역할 축소했더니 지금 이런 문제 발생했잖아. 과연 시장은 만능일까? 라고 하는 의문에서 등장하게 됩니다. 수정자본주의 대표적인 학자가요. 자유방임주의 아담 스미스가 있었다면 수정자본주의에는 케인즈가 있습니다. 케인즈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야라고는 안 했겠지만 케인즈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안 되겠다. 정부가 개입을 하자. 시장은 만능이 아니다. 정부가 개입을 해서 경기 조절이라든지 복지 정책에 깊이 개입을 해야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즉, 유효 수요를 줄이고요.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는 방법을 막 얘기를 하면서 루즈벨트 대통령이 이 정책을 말하게 됩니다. 이 정책은요, 여러분의 탐구 활동에 있기 때문에 꼭 기억을 해주세요. 바로 뉴딜 정책이에요. 뉴딜 정책은 케인즈의 이론을 바탕으로 정부 지출을 확대하고요. 정부 지출을 늘리고요. 그 다음 두 번째, 지금 어떤 문제 발생했다고요? 실제로 구매력이 있는 유효 수요가 부족했어요. 그 유효 수요를 늘리려면요. 실제로 구매력을 늘리려면요. 일단은 일자리를 주어야 돼요. 일자리를 주려면요. 정부가 대규모의 공공사업을 시행합니다. 댐 건설과 같은 걸요. 이런 거는 정부가 시행을 해서 근로사업을 시작하는 거죠. 그럼 거기에 고용이 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고용이 되는 사람들이 소득을 벌게 되면서 그 소득이 유효 수요로 이어질 거야 라고 하는 논리죠. 자, 그리고 세 번째는요. 은행의 파산을 방지하는 역할을 바로 정부가 나서서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재기할 수 있는 은행의 경우에는요. 정부가 도움을 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은행의 파산을 방지하는데 이 모든 역할은요. 정리하도록 합니다. 정부의 역할이 어떻게 된 거라고요? 정부가 시장 과정에 깊이 개입하게 된 거라고요. 이해되셨나요? 이게 바로 수정 자본주의입니다. 되셨죠? 자, 이제 다시 신자유주의로 넘어갈 건데 그 전에 정리 한번 해야겠죠? 이제 앞의 내용을 조금 더 짧게 할게요. 중상주의는요. 국가가 상업을 장려하고 국가가 상공업에 깊이 관여한 건데 이게 무슨 의미가 있니? 개인에게 냅두면은 알아서 국가의 전체 부가 증대될 거라고 아담 스미스가 얘기해요. 그래서 정부의 역할이 축소됩니다. 그런데 어떤 문제 발생했다고요? 과잉 생산에 유효 수요 부족 문제가 발생을 했다고요. 그래서 대공황이 주가가 빡 터지면서 폭락하면서 대공황이 빵 터지게 되고요. 기업은 무너지고요. 대량 실업으로 이어지면서 악순환이 발생하니까 정부 역할 축소가 이제 무슨 의미가 있니? 정부가 시장 과정에 시장 경제에 깊이 개입하자. 정부가 개입해서 각종 복지 정책도 펼치고 정부가 실제로 경기 조절에 힘을 많이 써보자라고 해요. 그래서 나온 게 바로 루즈벨트 대통령의 뉴딜 정책이죠. 정부 지출을 확대하고요. 정부가 대규모 공공사업을 통해서 일자리를 늘리고요. 정부가 도산할 수 있는, 재기할 수 있는 힘이 있는 은행에게는요. 도산할 수 있는이 아니죠. 재기할 수 있는,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을 가진 은행에게는요. 자금을 빌려주면서 은행의 파산을 막기도 해요. 결론적으로 정부가 다시 깊이 개입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센스 있는 친구들. 신자유주의는요. 다시 어떻게 되는 걸까요? 그렇죠. 정부의 역할을 좀 줄여보는 게 어떨까? 다시 시장으로 돌아가는 게 어떨까? 라고 하는 게 신자유주의의 흐름입니다. 역시 신자유주의 역시 정부 많이 했잖아. 이제 좀 줄여보는 게 어때? 라고 갑자기 등장한 게 아니고요. 바로 역사적인 사건 석유 파동이 있습니다. 석유 파동은요. 크게 두 가지 경우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석유의 가격이, 이 부분 지울게요. 헷갈릴 수 있으니까. 석유의 가격이 급상승하기도 하고요. 석유의 생산량이 줄어들기도 했어요. 이게 왜 문제가 되냐고요? 석유는 모든 나라에서 나오는 자원인가요? 아닙니다. 특히 중동의 나라에서만 나오는 자원이죠. 석유의 가격이 올라가면요. 세계 전체가 연결돼 있잖아요. 석유의 가격이 올라가면 공장, 쉽게 생각할게요. 공장의 생산수단, 주 원료인 석유의 가격이 올라가면요. 생산 비용이 올라가요. 생산 비용이 올라가면요. 그만큼 물건을 적게 만들게 되겠죠.
물건을 적게 만들게 된다는 건요. 쉽게 생각하세요. 재료비가 올라가는 거예요. 생산비가 올라가고 재료비가 올라가면 그만큼 물건의 가격도 올라가게 되겠죠. 따라서 석유 파동으로 인해서 물가는 상승하게 되고요. 석유의 생산량도 주고 정말 원자재의 가격이 상승하면서 문을 닫는 공장들이 늘어나게 됩니다. 즉 대량 실업과 같은 경기 침체의 상황에 빠지게 됩니다. 물건을 만들지도 않고요. 실업이 발생했고요. 거기다가 덮친 격으로 물가까지 올라가요. 이 상황들을 합쳐서 우리는 조금 어려운 용어로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도 합니다. 이러한 악순환의 과정에서 신자유주의가 등장하게 됩니다. 수정자본주의가 1930년대에서 1970년대에 등장한 거라면 그 이후의 신자유주의는 석유 파동을 계기로 1970년대에 등장하게 되죠. 자, 다시 한번 이 논리 기억하세요. 석유 파동으로 인해서 물가가 상승하고 경기가 침체하는 스태그플레이션의 상황이 발생해요. 이제 정부가 깊이 개입을 했는데 이게 무슨 의미가 있겠니? 정부가 개입했더니 비효율적이었던 거 아닐까? 알고 보니까 정부의 개입이 제대로 된 역할을 못했던 거 아닐까? 다시 시장의 원리에 맡기자라고 하는 의견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신자유주의는요. 잘 보세요. 눈을 크게 뜨고 정부의 개입에 대해서 비판하는 겁니다. 이해되셨어요? 정부가 개입했더니 오히려 문제 해결 안 되잖아. 정부 개입에 대해서 비판하고요. 바로 중요한 내용입니다. 선생님 다른 색깔의 분필로 바꿀게요. 시장 경제의 시장의 자유로운 경제 활동을 보장하게 되는 거죠. 이제 정부 개입을 줄이고 시장이 알아서 하도록 냅두자로 다시 돌아간다라고 쉽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를 위한 제도들 하나씩 떠올려 볼 건데요. 이거 너무 어렵게 외우지 마시고요. 정부의 개입이 늘어나는 걸까요? 축소되는 걸까요? 그렇죠. 정부의 개입이 축소되고요. 이제는 물건을 사는 사람, 파는 사람 니네 알아서 해라고 자율적으로 맡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부 개입 축소와 관련된 내용인데요. 제일 첫 번째는 복지가 줄어들게 돼요. 그리고 두 번째는요. 각종 정부가 했던 규제들이 이거 생각해 볼까요? 정부가 이제 시장에 덜 개입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정부가 했던 규제들이 완화될까요? 더 강화될까요? 그렇죠. 정부 역할이 축소되는 거니까 정부의 역할이 더 규제가 완화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주로 국가가 운영하던 공기업을 시장의 원리에 맡기는 공기업 민영화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 내용을요 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흐름대로 공부하세요. 아, 정부의 개입을 축소하는 거구나. 그러니까 규제 같은 것도 완화하고 복지도 축소하고 공기업을 시장한테 다시 맡기는 거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물론 이 신자유주의 역시 지나친 규제 완화로 인해서 부의 불평등이 심화되고 세계화로 인해서 오히려 경제 위기도 초래될 수 있고 세계화로 인한 부의 불평등이 국가적으로도 심해질 수 있다라고 하는 비판을 받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 탐구활동에도 나올 건데 지금까지의 신자유주의와 다르게 또 새로운 자본주의가 등장할 가능성이 아예 없는 건 아닙니다. 이해되셨습니까? 자, 지금까지 내용을요 굉장히 빠른 속도로 정리를 해볼게요. 자, 중상주의는요 국가가 상업을 중요시해서 국가가 깊이 관여했지만 자유방임주의는요 방임 뜻이 뭐죠? 냅둬라. 국가 개입하지 말고 개인의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보장해서 국가 역할 축소하자. 정부 역할 축소하자. 그랬더니 대공황이 빵 터지면서 이게 무슨 의미가 있니? 정부가 다시 개입을 해보자 라고 뉴딜 정책과 같이 정부의 역할이 늘어나는 각종 정책들이 만들어집니다. 그런데 석유 파동 문제가 발생하면서 정부가 개입하는 거 오히려 비효율적 아니야? 정부 개입하지 말고 자유로운 시장 경제 활동을 보장하자라는 내용을 통해서 정부 개입을 축소하게 되는 겁니다. 이 흐름 그대로 공부를 하시고요. 각각이 등장하게 된 사건들도 조금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됐으면요. 이제 아담 스미스와 케인스에 대한 내용인데요. 아담 스미스는 자유방임주의, 케인스는 수정자본주의의 대표적인 학자가 되겠죠. 자, 이제부터 들어갈게요. 아담 스미스 같은 경우에는요. 우리가 저녁을 먹을 수 있는 거는 자비심 때문이 아니라 이기심 때문이야 라고 했어요. 이 이기심이 우리가 생각할 때 막 나쁜 용어 같지만 나쁜 용어가 아니라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개인의 사익 추구가 결국에는 무엇으로 이어진다고요? 개개인들이 사익을 추구하다 보면은 국가 전체의 부가
증대될 수 있어 라고 연결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시장 작동의 원리는 정부가 개입해서 이렇게 해, 저렇게 해 라고 하지 않아도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서, 손 가렸어요.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서 시장이 작동될 수 있어 라고 보는 겁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 정말 마지막 정리예요. 아담 스미스는 자유방임주의를 통해 정부의 개입을 최소화하자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게 됩니다. 반면에 케인스는요, 물론 같은 시대 사람은 당연히 아니에요. 케인스는요, 정부 기능 확대는 시장 경제 침해가 아니야. 나는 이것을 유효 수요를 늘릴 수 있는, 지금 공황이 왜 발생했니? 과잉 생산에 유효 수요 부족이잖아. 그러면은 유효 수요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부가 시장 경제에 개입을 해야 돼. 정부가 시장에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야 돼라는 걸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등장한 정책이 뭐라고요? 고용률을 늘리고 소득 격차를 줄이기 위한 뉴딜 정책이요. 정부 지출을 확대하고 대규모의 공공사업을 통해서 일자리를 확대하는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이렇게 아담 스미스와 케인스의 입장을 비교하는 것도 시험 문제에 꼭 나올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정리를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교과서에 있는 활동과 관련된 내용들 한번 정리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미국발 금융위기랑 관련된 내용이에요. 자본주의의 전개 과정에서요, 가장 최근의 모습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마 이 내용을 조금 경제학과의 진학을 목표로 하고 있거나 아니면 이게 시사에 관심이 있는 친구들은 들어본 친구들도 있겠지만 들어보지 아는 친구들이 있다라는 전제하에 2008년 세계 금융위기는요, 여러분이 몇 살 때일까요? 유치원을 다니던 6살 때겠죠. 아마 여러분은 체득하지 못했기 때문에 조금 풀어서 설명해주면은, 그러니까 서브프라임 모기지가 뭐냐면 신용 등급이 낮은 사람들에게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주택 자금을 빌려주는 거예요. 다시 한번, 서브프라임 모기지가 뭐냐면 신용 등급이 낮은 저소득층 사람들에게 대출을 해주는 건데, 이 대출을 저소득층에게 높은 이자를 받으면서 집값의 100%, 거의 전부의 금액을 빌려주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그런데 문제가 발생합니다. 2008년에 집값이 급격하게 하락하면서 이것을 사용했던 사람들이 돈을 갚지 못하고 그냥 파산해버린 거예요. 그냥 이런 말도 방송에서 쓸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선생님 이제 알죠? 그냥 쓰고 후회하는 거. 그냥 배째로 나오는 거예요. 나 파산했어. 돈 못 갚아.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는 겁니까? 여기에 투자했던 대형 투자 은행들이 연쇄적으로 파산하면서 연결되면서 금융위기가 일어났어요. 전 세계적으로 이 위기가 파급되면서 우리나라도 심각한 경제 불안을 겪게 되었습니다. 결국에요, 이 2008년 세계 금융위기의 발발과 그 영향은 무엇이라고 정리할 수 있는 건가요? 은행들이요, 과도한 이익 추구를 위해서 위험한 금융상품을 판매했어요. 신용등급이 낮은 사람들에게 집값의 거의 전부를 대출해 준 거죠. 이렇게 은행들이 자신의 이익 추구를 위해서 위험한 상품을 만들었지만 이에 대해서 정부가 개입하지 않았던 거죠. 그 문제 때문에 바로 세계 금융위기가 발생한 겁니다. 이걸 정부의 개입 여부와 연결시켜서 한번 설명해보세요 라고 하는 교과서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설명한 겁니다. 다시 한 번 더요. 은행이 위험한 금융상품을 만들었을 때 정부가 이에 대해서 제재를 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면서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요, 신자유주의 정책에 대해서 반발을 하는 시민들이 이렇게 막 나타나게 된 거예요. 세계 금융위기로 인해서 경제 불안을 고통받던 시민들이 나서서 이렇게 시위를 벌이게 된 거죠. 그래서 이 시위들이 많은 시민들이 동참을 하게 되면서 앞으로의 자본주의는 어떤 모습으로 발전하게 될까요? 지금까지의 자본주의는요, 신자유주의에 반대한 거라고요. 신자유주의는요, 정부 개입을 축소하고요, 개인과 기업의 자유로운 경제 활동만을 보장했다면 이제는 그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정부의 규제나 복지, 평등 쪽으로 좀 포커스가 옮겨갈 수도 있겠죠. 포커스가 옮겨가는 과정을 통해서 자본주의가 역사적으로 발전했어요. 지금 신자유주의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들의 힘이 더 모아진다면은 앞으로의 자본주의는요, 복지, 평등, 정부 개입 확대와 같은 방향으로 흐를 수도 있겠죠. 이해되셨나요? 여기까지가 우리의 교과서의 탐구활동에 대한 내용이었고요. 그럼 교과서 본문의 내용을 빠르게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공부한 거는요, 자본주의였습니다. 자본주의 의미는 사람마다 조금씩 다르게 쓰이긴 하지만 일반적으로 사유재산 제도를 바탕으로 자유로운 개인과 기업의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체제를 의미합니다. 자본주의는 개인과 기업의 사적 이익 추구를 인정합니다. 왜냐면요,
아담 스미스 기억하세요. 개인이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사회 전체의 부도 증가한다고요. 따라서 이를 통해 효율적인 자원 배분이 이루어진다라고 봅니다. 우리 효율적이라는 단어 뜻 뭐라고요? 생산물과 생산수단이 필요한 곳에 필요한 만큼 적합하게 분배되는 거라고요. 따라서 이러한 자본주의 경제 방식은요, 그 효율성을 인정받아 대부분의 국가에서 채택하고 있지만 운영 과정에서 문제점이 발생하면서 지속적으로 발전하고 있다고요. 그냥 지금까지 배웠던 자본주의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 방금 봤던 탐구활동의 내용 있죠. 앞으로 어떻게 발전할지는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그렇죠? 물론 방향을 예측할 수 있지만 중요한 건 앞으로 모습이 바뀐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자본주의 역사적 전개 과정이에요. 제일 첫 번째는 중상주의입니다. 중상주의 뭐였죠? 금, 은을 확보해서 국가의 부를 증가시키자라는 전제하에 상업만을 장려하는 거고요. 정부가 개입을 하는 거였죠. 국가의 부는 금과 은을 확보하기 위한 거니까 국가가 나서서 상업을 장려하자라는 거였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해서 아담 스미스는요, 그렇지 않아. 자유롭게 경제활동을 하며 사익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국가의 부가 증대되는 거지라고 정리를 합니다. 이를 우린 뭐라고 한다고요? 냅둔다. 자유방임주의라고요. 정부 개입하지 말고 개인과 기업이 알아서 하도록 냅두렴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지만 이렇게 생산 능력은 증가하고 자본주의가 발전했지만 노동의 착취, 도시빈민의 문제와 같은 사회 문제가 발생을 하고요. 거기다가 더 문제는 경제활동의 순환이 악순환되는 과정에서 빵 터집니다. 무엇이? 대공황이요. 대공황의 영향으로요. 기업이 무너지고요. 대량 실업의 문제가 발생하다 보니까 시장에 맡기면 다 될까? 라고 하는 의문을 갖게 되면서 이제 시장에 정부가 개입을 하자, 정부가 시장에 일정 부분 개입을 하자라고 하는 수정자본주의, 이를 다른 말로 혼합경제체제라고도 합니다. 하지만 70년대 석유 파동이 일어나서 경기 침체와 물가 상승 동시에 나타나는 스태그플레이션이 발생하면서 전 세계가 또 위기를 맞게 됐죠. 아! 정부가 시장에 많이 개입을 했으면 이제는 이게 무슨 의미가 있니? 정부 개입을 축소하자. 오히려 비효율적이니까 시장에 원래 그냥 맡기자라고 하는 신자유주의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신자유주의는요, 정부의 규제 완화 및 철폐, 복지 정책의 축소, 공기업, 민영화 등을 주장하게 되지만 신자유주의로 인해서 빈부격차가 커지고 시장이 불안해진다라고 하는 비판이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탐구활동에서 봤던 것처럼 은행이 위험한 금융상품을 만드는데도 정부가 개입을 하지 않으면서 2008년 금융위기가, 세계 금융위기가 발발하게 되고 이제 앞으로 자본주의가 좀 더 다른 모습으로 바뀔 수도 있구나라는 게 마무리 내용이었고요. 이제 우리 문제풀이를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제, 여기 이 모든 내용을, 이런 문제가 나오잖아요. 이 모든 내용을 다 아우를 수 있는 게 주제여야 돼요. 그냥 선생님 이거 하나에만 해당되는 거잖아요 라고 하면 안 되고요. 이 전체를 아우를 수 있는 내용은요, 바로 무엇이 될까요? 그렇죠. 자본주의가 되겠죠? 자, 나머지 내용들은요, 사회주의는 물론 말도 안 되고요. 나머지 내용들은 자본주의의 발전 과정에서 나타났던 사건, 자본주의의 전개 과정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자, 2번의 내용입니다. 2번에 중상주의와 수정 자본주의에 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고르세요 라는 거예요. 중상주의 뭐였죠? 국가가 상업을 중요시하고 장려하는 거요. 그거에 대한 사상적 기반이 아담 스미스인가요? 아니죠. 아담 스미스는 뭐? 보이지 않는 손, 시장에 냅두렴, 개인과 기업의 자유로운 활동에 냅두렴 이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맞지 않죠. 자, 니은입니다. 수정자본주의는 정부가, 수정자본주의 뭐였죠? 이게 흐름대로 생각하세요. 자유방임주의에 문제가 있으니까 정부 개입이 축소돼서 문제가 있었으니까 정부가 개입을 안 하니까 문제가 있었으니까 수정자본주의가 등장한 거였죠. 여러 가지 사건들로 인해서. 그러면은 정부의 개입이 확대되는 건데 정부가 시장의 효율을 저해한다고요? 아니죠. 디귿입니다. 케인스는요, 수정자본주의 사상의 이론적 바탕을 제기했죠. 유효수요를 증가시키기 위해서는 정부가 나서야 된다라고 주장해서 뉴딜 정책이 등장했던 거였고요. 마지막 리을이에요. 중상주의는요, 상업을 통해서 생산물의 유통을 통해서요, 금, 은을 확보하여 보호무역 정책을 통해서요, 국부, 나라 전체의 부를 증대시킬 수 있다라고 보았죠. 따라서 정답은 디귿, 리을이 됩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요, 우리 시장경제와 금융이라는 전체 5단원 중에 소단원 1단원 중에 자본주의만 끝냈어요. 우리 다음 강에서 만나서는요, 자본주의와 연결시켜서 합리적인 선택과 한계에 대해서 공부를 할 겁니다. 그러려면요, 우리가 오늘 공부했던 거 자본주의 역사적 흐름 과정,
기억나시죠? 이 역사적 흐름 과정을 14강 핵심 개념 저장을 통해서 꼭 정리하시길 바랄게요. 선생님은 15강에 먼저 가 있을게요. 안녕!